안녕하세요.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상위 1%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명문 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키우며 엘리트 부부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99%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강남 상류층들의 은밀한 세계 그 속에서 죄책감 없이 즐기는 남편의 민낯을 보았을 때 저는 그 충격과 배신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은 저 자신마저 변화시켰죠. 제가 그토록 거부했던 이중적인 삶에 저도 모르게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도 행복하지 못했던 제가 선택한 저의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남편에게,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욕망에 정직해지는 것.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세계 속에 숨겨진 어둠과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한 여성의 여정을 함께 하시죠.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처음 상수 씨를 만난 건 병원 후원 행사에서였어요. 당시 그는 이미 금융계에서 떠오르는 인재로 주목받고 있었죠.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소아과 전문의로서 커리어를 탄탄히 쌓아가고 있었고요. 우리는 서로의 성취와 열정에 이끌려 결혼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펜트하우스, 각자의 고급 외제차, 해외여행은 기본이고 명품으로 가득 찬 옷장까지. 14살 딸 지우와 10살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사립학교에 다니며 모든 특별 활동을 누렸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어요. 상수 씨는 언제나 저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넌 그냥 일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나 혼자 벌어도 충분한데.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제 일은 제 자아 같은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이 저를 필요로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대화 뒤에는 항상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상수 씨는 표현하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길 원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제가 그에게 의존하지 않았기에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려 했던 것 같아요. 결혼 초기부터 상수 씨의 회사 행사나 고위층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저에게 일종의 의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교적인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임들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특히 늦은 시간으로 갈수록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상수 씨의 회사 창립 15주년 기념 파티였죠. 처음에는 평범한 호텔 연회장에서의 공식 행사였어요. 하지만 공식 행사가 끝나고 상수 씨는 저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진짜 파티가 시작되니까 같이 가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강남 상류층의 숨겨진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의 VIP룸에서 시작된 애프터 파티는 점점 더 은밀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명품과 샴페인, 고급 음식이 넘쳐났고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행동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스킨십 정도였지만 곧 커플들이 서로 파트너를 교환하는 모습을 목격했죠.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상수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그냥 어른들의 놀이야. 다들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놀랄 일이야?
그날 밤 우리는 일찍 자리를 떴지만 상수 씨의 태도에서 이런 문화가 그에게 새로운 것이 아님을 느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이런 애프터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상수 씨는 점점 더 자주 늦게 귀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우리 결혼 생활의 표면적인 완벽함 뒤에 숨겨진 균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정서적으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죠. 물질적인 것들로 채워진 우리 집은 마치 전시장 같았어요. 완벽하게 정돈되었지만 따뜻함이 없는. 아이들은 자랐고 저와 상수 씨의 대화는 주로 아이들의 학업, 투자, 그리고 다음 휴가지에 관한 것들로 제한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꿈, 두려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침실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접촉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병원에서의 일에 더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만큼은 제가 진정한 가치를 느꼈으니까요.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걱정하는 부모들을 안심시키는 일은 저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화려하지만 공허한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 화려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으로 기능하고 있을까?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삶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질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과 변화가 곧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저는 제 삶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2019년 겨울 상수 씨의 생일이었어요. 평소처럼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족 식사를 했고 아이들은 각자 준비한 선물을 건넸죠. 저는 상수 씨가 오래 원하던 빈티지 시계를 선물했어요. 그는 형식적으로 고마움을 표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열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친구네 집에 놀러 갔고 저는 상수 씨에게 물었어요. 오늘 저녁에 둘이서 와인이라도 마실까요? 생일인데 특별하게 보내요. 그런데 상수 씨의 대답은 싸늘했어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나 봐. 내가 안 가면 섭섭해할 거야. 결국 그날 밤도 상수 씨는 늦게 귀가했고 평소보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어요.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셔츠 깃에는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우리 사이에는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가 생겨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몇 개월 동안 상수 씨의 늦은 귀가는 일상이 되었어요. 가끔은 아예 집에 돌아오지 않고 회사에서 밤을 새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가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주 우연히. 어느 날 미경이가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어요. 미경은 제 대학 시절 동기이자 몇 년 전 이혼한 친구였죠. 그녀는 강남 사교계의 소문통이기도 했어요. 미경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로 물었어요. 서연아, 요즘 상수 씨 어때? 괜찮아? 그 질문이 이상해서 되물었죠. 왜, 무슨 일 있어? 미경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아니, 그냥 상수 씨가 요즘 그 모임에 자주 나타난다고 해서. 모임? 어떤 모임? 내가 물었을 때 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 모르고 있었어? 블루문 모임 말이야. 강남 고위층들의 비밀 파티. 스와핑은 기본이고 더 특별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자리도 있대. 상수 씨가 거기서 꽤 유명하다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처음 본 파티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미경은 계속 말했어요. 그 모임은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일종의 네트워킹이기도 해. 거기서 큰 거래가 성사되고 인맥이 형성되고 참여하지 않으면 소외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대. 그날 이후로 저는 상수 씨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가 핸드폰을 확인할 때마다, 누군가와 통화할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됐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만 했죠. 2020년 1월 상수 씨의 회사에서 신년 파티가 열렸어요. 오랜만에 저도 참석했죠.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기업 행사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 화려한 표면 아래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파티 중에 저는 상수 씨와 그의 직원들을 관찰했어요. 특히 젊고 아름다운 여성 직원들과 상수 씨의 상호작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지현이라는 여성이 유독 상수 씨 곁에 가까이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세련되고 지적인 인상이었죠. 그날 밤 상수 씨는 지연 씨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 시선, 그리고 미묘한 접촉. 모든 것이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님을 암시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상수 씨에게 물었어요. 오늘 행사는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그는 운전대를 꽉 쥐며 대답했어요. 그냥 그렇지. 매년 비슷한 거 아냐?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어요. 서연아, 너 요즘 병원 일 너무 바쁘지? 아이들도 엄마가 필요할 때인데. 내가 많이 벌고 있으니까 내가 일을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곧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는 제가 그의 세계를 덜 감시하길 원했던 거죠. 아마도 제가 그와 지연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눈치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마치 제안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일종의 경고였어요. 내가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좋지 않을 거야. 라는. 저는 예전에 저였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요.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니에요. 제 일은 제 정체성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랑스러운 엄마를 원할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잠들었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 저는 처음으로 상수 씨의 핸드폰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또는 사실을 마주하기 두려워서 피해왔던 일이었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상수 씨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다행히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상수 씨의 생일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열었어요. 메시지함을 열자마자 발견했죠.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와 대화. 메시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변태적인 관계였죠. 그들이 함께한 행위, 계획 중인 새로운 실험들,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에 대한 언급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상수 씨가 이 모든 것에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자부심마저 느껴졌죠.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상황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저는 소아과 의사로서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전쟁터처럼 변했어요.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 아래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아픈 아이들과 불안에 떠는 부모들을 위해 매일을 버텼습니다. 상수 씨의 회사도 재택 근무 체제로 전환되었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집에 머물러야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한 공간에서 보낸 적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 신혼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교 모임이 중단되었어요.
상수 씨의 블루문 모임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것이 그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멈추게 하진 못했어요. 상수 씨는 재택 근무 중에도 수시로 화상회의를 한다며 서재에 틀어박혔고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병원에서 응급 케이스를 처리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때 상수 씨의 서재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저녁에 시간 돼. 호텔 예약해놨어.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못 만나는 건 아쉽지만 둘이서라도 만나자.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상수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분명 지연이었겠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무감각한 느낌도 들었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을 확인한 것뿐이라는 듯이요. 다음 날 상수 씨는 평소와 같이 아침을 먹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저는 병원으로 출근했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픈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내내 상수 씨의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퇴근 후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정도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도윤 선생님은 병원에서 몇 년 전부터 함께 일하는 동료 의사였어요. 항상 차분하고 믿음직한 인상으로 환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죠. 서연 선생님,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도윤 선생님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아마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도윤 선생님은 당황하면서도 따뜻하게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병원도 바쁘고 집안일도 있고. 그런데 제 말과 다르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도윤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제안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가 아직 문 열었을 거예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할까요? 선생님 얼굴 보니 누군가와 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평소라면 사양했을 테지만 그날은 정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카페에서 도윤 선생님과 마주 앉아 저는 조금씩 제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디테일을 말하진 않았어요. 그저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남편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것 정도만요. 도윤 선생님은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판단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 나눠주었어요. 그도 몇 년 전 이혼했다고요. 비슷한 이유로요.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는 용서하려 했지만 결국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다고요. 그날 이후로 도윤 선생님과 저는 서로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단지 친구로서요. 가끔 퇴근 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점심시간에 병원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했죠.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저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주고 제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는 동안 상수 씨는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종종 중요한 미팅을 이유로 외출했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때로는 밤늦게까지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2021년 여름 팬데믹의 첫 번째 파도가 조금 잦아들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상수 씨가 특별히 일찍 귀가했습니다. 심지어 와인과 꽃다발을 들고요. 오랜만에 보는 로맨틱한 제스처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서연아, 오늘 우리 둘이서 시간 좀 보내자.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신경 못 썼네. 상수 씨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느꼈어요. 혹시 그가 변했을까?
혹시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셨어요.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대화 중에 제가 느낀 건 상수 씨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는 자꾸 제 병원 일에 대해 물었고, 특히 도윤 선생님에 대해서도 물었죠. 그 의사 꽤 유명하다며? 환자들한테 인기 많다고 들었는데. 상수 씨의 질문에 저는 경계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도윤 선생님에 대해 알고 있지? 누가 이야기해 줬을까? 제 표정이 굳어지자 상수 씨는 화제를 바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의도를 눈치챘죠. 그는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상수 씨는 제게 다가와 키스하려 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그의 스킨십이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그의 입술이 더 이상 저에게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했죠. 상수 씨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잠들기 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저와 상수 씨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도윤 선생님에 대한 감정이요. 처음에는 그저 동료의 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그를 만나고 싶어졌고, 그와 나누는 대화에서 행복을 느꼈죠. 이게 단순한 우정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인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상수 씨가 저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든 저는 항상 제 결혼 서약을 지켰죠. 하지만 이제 저도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을 바꾼 것처럼 저의 내면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완벽한 아내, 헌신적인 어머니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제 자신의 행복, 제 자신의 욕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2021년 가을, 코로나 상황이 잠시 호전되면서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모임을 재개했고 식당들도 문을 열었죠. 상수 씨도 다시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 즈음 저는 병원 일에 더욱 몰두했어요. 팬데믹으로 인한 아이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거든요. 특히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증을 겪는 아이들이 늘었고, 저는 그들을 돕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선생님도 이 프로젝트의 자원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죠. 우리는 거의 매일 병원에서 늦게까지 프로젝트를 위해 일했어요. 때로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주말에도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만났죠.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위안이 되었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와 진정으로 소통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도윤 선생님은 저와 달리 자유로웠어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고 아이도 없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종종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혼 후의 공허함,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냈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묘한 공감과 위로를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도윤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만났어요. 처음으로 그의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간 날이었죠. 그의 집은 깔끔하고 꾸밈 없었어요. 벽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창가에는 정성스럽게 키운 화분들이 있었죠. 그의 취향과 생활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이었어요.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계획서를 검토하며 몇 시간을 보냈어요. 일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을 때 도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저녁 먹고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파스타 좀 할 줄 아는데. 피곤했지만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상수 씨는 주말이라 골프 모임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고 아이들은 각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윤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주방에서 그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편안함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다 할까요? 도윤 선생님은 요리하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때로는 진지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상수 씨와는 달리 그는 제 이야기를 정말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와인 한 잔과 함께 파스타를 먹으며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도윤 선생님은 이혼 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눈물이 차올랐고 도윤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가 변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공기 중에 감도는 긴장감. 모든 것이 달라졌죠. 도윤 선생님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고 저는 그 순간을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욕망, 설렘,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잠시 후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아직 결혼한 몸이고. 도윤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후회는 없어요. 제 감정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상수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저는 방금 불륜을 저질렀나요? 그렇다면 이것이 상수 씨가 항상 느꼈던 감정일까요? 이 설렘과 죄책감, 욕망과 혼란의 뒤섞임?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저는 항상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원칙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제가 생각보다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이 결혼 생활, 이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걸까? 상수 씨는 내게 진정한 배우자인 걸까? 다음 날 아침 상수 씨는 늦게 귀가했어요.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이 달랐어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일종의 담담함을 느꼈죠. 그날 오후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상수 씨의 서재로 향했어요. 그는 출근했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저는 그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항상 같았거든요. 상수 씨는 자신의 비밀이 절대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던 것 같아요. 노트북에서 발견한 내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이메일 메시지, 사진들, 그리고 특히 블루문 모임의 비밀 채팅방. 그곳에는 상류층 인사들의 은밀한 취향과 모임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었어요. 이름, 날짜, 장소, 심지어 특별한 취향까지요. 상수 씨와 지연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하는 변태적인 성적 실험에 참여하고 있었고, 때로는 그것을 영상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참가자 중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함께 했던 부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화면을 넘길수록 구역질이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세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상수 씨의 메시지에서 그가 이 모든 것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그는 자랑스러워했고 이것이 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죠. 계속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상수 씨는 저에 대해서 그리고 도윤 선생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저희를 감시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던 거예요. 그가 보낸 메시지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죠. 내 아내가 바람 피우는지 궁금해서 조사해 봤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그 의사랑 꽤 가까워졌어. 재미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움직여 볼까?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상수 씨에게 이것은 그저 게임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결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그에게는 그저 장난거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는 저에 대한 어떤 존중도 애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상수 씨가 귀가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그가 서재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블루문 모임, 지연 씨와의 관계, 그리고 당신이 나를 감시했다는 것까지. 상수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여유롭게 말했죠.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나도 너와 그 의사 사이를 알고 있어. 우리 서로 비슷한 상황 아닌가? 그의 뻔뻔함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제 안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비슷하다고?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어. 20년 동안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했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어. 그런데 당신은 뭐랬지? 2021년 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밤 상수 씨와의 대화 이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운 가정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차가운 전쟁이 진행 중이었죠. 상수 씨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대담해졌죠. 밤늦게 귀가하는 것도 다른 여성과의 관계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마치 저에게 도전하듯이 혹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듯이요. 미경의 조언대로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상수 씨의 노트북과 핸드폰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복사하고 사진을 찍고 기록했습니다. 블루문 모임의 대화 내용, 지연과의 메시지, 심지어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것을 저장했어요. 동시에 저는 제 자신만의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소아과 의사로서 저는 나름의 수입이 있었고 그동안 따로 모아둔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수 씨가 경고했듯이 그의 영향력이 제 직장까지 미친다면 이것마저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었어요. 미경은 제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어요. 특별히 고소득층의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죠. 조언을 구하러 갔을 때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나 가능은 하다고. 특히 제가 모은 증거들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어려운 건 이 모든 과정에서 도윤 선생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병원에서 자주 마주쳤고 여전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깊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둘 다에게 위험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 도윤 선생님이 병원 카페테리아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서연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조용한 구석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어요.
도윤 선생님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익명의 남자가 전화해서 서연 선생님과 거리를 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경력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윤 선생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제 결혼 생활의 실체, 상수 씨의 세계, 그리고 제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도윤 선생님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이내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죠. 안 돼요. 이건 제 싸움이에요. 당신까지 위험해지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윤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병원에서 일할 때 더욱 조심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동료 관계를 유지했지만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오고 갔죠. 그것은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선 깊은 공감과 지지였어요. 2021년이 저물어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퇴근하려는데 주차장에서 지연을 마주친 거예요. 그녀는 분명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무섭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녀의 표정이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김서연 선생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지연은 긴장한 듯 손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선생님의 남편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해져서 찾아왔어요. 상수 씨가 변하고 있어요. 점점 더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있어요. 지연이 보여준 메시지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상수 씨는 저와 도윤 선생님을 파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저를 해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도윤 선생님에게는 거짓 의료사고를 조작하려는 계획까지 있었어요. 그의 영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해 주었어요. 상수 씨의 불법적인 거래 기록, 블루문 모임의 참가자 명단,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과의 뒷거래 내용까지. 상수 씨가 저를 파멸시킬 수 있다면 저도 그를 파멸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게 된 셈이었죠.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그녀의 팔에는 멍이 가득했어요. 최근에 상수 씨가 술에 취했을 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만이 아니에요. 다른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지연이 준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모든 것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상수 씨의 세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둡고 위험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나 성적 일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권력, 돈, 그리고 범죄가 얽힌 복잡한 네트워크였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이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서는 문제군요. 일부 내용은 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셨나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오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희생양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 아이들도 이런 환경에서 더 이상 자라게 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초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예상대로 상수 씨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를 압박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재산 분할에 반대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이들까지 이용해 저를 괴롭혔어요. 특히 17살인 지우에게 영향을 미치려 했죠. 아빠가 엄마 때문에 힘들다. 엄마가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식으로요. 다행히 지우는 생각보다 현명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빠와 엄마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잠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만 했죠. 엄마, 솔직히 말해줘요. 아빠랑 왜 이혼하려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가 다른 남자 때문에 우리를 버린다고 했어요. 지우의 직설적인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말할 순 없었지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했어요. 지우야, 엄마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엄마와 아빠는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았어. 특히 아빠는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엄마를 존중하지 않았어. 모든 관계에는 신뢰와 존중이 필요해. 그게 없으면 함께 살 이유가 없는 거야. 지우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품에 안겼어요. 알아요, 엄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올 때도 많았고, 가끔 다른 여자들과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엄마가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딸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니.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성숙함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우는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어요. 심지어 동생 민수에게도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어린 민수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상수 씨의 부정한 사업 거래와 불법 활동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었어요. 지연이 제공한 증거들은 매우 강력했고 조사관들은 블루문 모임의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권력층의 보호막 속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법망을 피해왔지만 이제 그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어요. 상수 씨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의 행동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고 때로는 위협적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취해서 집에 돌아와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때로는 저를 감시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밤 상수 씨가 특히 술에 많이 취해서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고 상수 씨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뭐 하고 있어? 그 의사 새끼한테 메시지 보내는 중이야?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핏발이 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그의 모습에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주세요. 당신이랑 대화할 생각 없어요. 제 차분한 대답에 그는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대화. 내가 날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알아? 내 평판, 내 사업, 다 너 때문에 위험해졌어. 상수 씨는 점점 더 격앙되었고 결국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지우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뭐 하는 거예요? 놔줘요. 지우의 외침에 상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놓았어요. 그는 자신이 한 행동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화를 지우에게 돌렸습니다. 너까지 엄마 편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야? 아빠, 나가요. 당장.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지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상수 씨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는 잠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욕설을 내뱉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곧 현관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문을 모두 잠그고
불안한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수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병원 보안팀에도 연락해 특별 보호를 요청했어요. 상수 씨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도윤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에게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상수 씨의 폭력적인 행동, 아이들의 반응,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까지. 도윤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너무 위험해요. 서연 씨와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잠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남에서 떨어진 곳에 제 친구 별장이 있어요. 잠시 그곳에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잠시 피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제 일이고 제 삶이에요. 도윤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제발 더 조심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릴게요. 다음 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발효되었습니다. 상수 씨는 우리 집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는 분노했지만 법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었죠. 대신 그는 다른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병원 이사회에 압력을 넣어 저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든다거나 공동 계좌의 돈을 모두 빼내는 등의 방식으로요.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미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두었고 병원에서도 많은 동료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상수 씨의 영향력은 강했지만 제가 쌓아온 신뢰와 평판도 만만치 않았어요. 2022년 여름 드디어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어요. 상수 씨는 최고의 변호사팀을 고용했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불륜 증거에 대해서는 조작되었다고 주장했고 그의 불법 거래에 대한 증거는 왜곡되었다고 했어요. 그의 변호사들은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으로 묘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의 증거는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지연이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수 씨와의 관계, 블루문 모임의 실체, 그리고 상수 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어요. 2022년 가을,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상수 씨와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법원은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의 60%와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었고 상수 씨는 적정한 양육비를 매달 지불하기로 했어요. 물론 그는 항소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죠. 그가 연루된 불법 거래와 블루문 모임에 대한 조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조촐한 저녁 식사 파티를 했어요. 집 근처 평소 좋아하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저는 불현듯 눈물이 났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 지우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더 행복하고 더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민수도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사해요? 아니면 지금 집에 계속 살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일단은 지금 집에 살 거야. 너희 학교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어. 너희들은 어디가 좋을 것 같아? 강남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둠을 경험한 후 저는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아이들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죠. 지우는 한강 근처를 제안했고 민수는 숲이 가까운 곳이 좋다고 했어요.
모두 강남의 번잡함과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안전과 안정을 위해 눈을 감고 살았어요. 표면적인 행복과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며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를 무시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저를 맞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진정한 감정과 욕구에 정직하고 제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것이 비록 불완전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울지라도 진실된 삶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하자 많은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그동안 제 상황을 알고 지지해 주었던 분들이었죠. 특히 도윤 선생님은 조용히 따로 불러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 선생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도윤 선생님. 당신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과정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은 분명했지만 저는 먼저 스스로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 모든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고요. 한편 상수 씨와 블루문 모임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었어요. 뉴스에서는 고위층 인사들의 불법 행위와 변태적 성향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죠. 상수 씨도 그 중심에 있었어요. 결국 그는 탈세와 불법 거래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의 회사도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뉴스를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폭로가 다른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지영과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죠. 회사를 떠나 작은 창업을 준비 중이었고 심리 상담도 받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둘 다 비슷한 경험으로 상처받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2023년 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마포구의 아파트였죠. 강남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더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지우는 새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민수는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했어요. 도윤 선생님과의 관계도 천천히 발전했어요.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그는 점점 저희 가족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아이들도 그를 좋아했어요. 특히 민수는 도윤 선생님과 함께 야구를 하거나 자전거 타는 것을 무척 즐겼죠. 지우도 처음에는 조금 경계했지만 도윤 선생님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2023년 가을, 도윤 선생님이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어요. 한강 공원에서 저녁 피크닉 중이었죠. 달빛 아래 그는 반지를 꺼내며 물었어요. 서연 씨, 저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보지 않겠어요?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과연 내가 다시 결혼할 준비가 되었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곧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도윤 선생님은 제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함께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요, 함께해요. 아이들과 우리 모두 함께요. 그날 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지우와 민수의 반응이 걱정됐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우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도윤 삼촌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불쑥 떠올라 불안해질 때도 있었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우리 모두 진심으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어요. 상수 씨는 결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은 슬픈 일이었지만 동시에 필요한 결과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언젠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길 바랐어요. 그리고 2024년 봄 도윤 선생님과 저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시기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진실된 순간이었어요. 지우는 제 들러리를 맡았고 민수는 예쁜 쿠션 위에 반지를 들고 입장했죠. 이제 저는 강남의 화려한 가면 속에 숨겨진 어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정신적 충만함을, 사회적 지위보다 진실된 관계를, 그리고 겉모습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해요. 아무리 어둡고 힘든 시간이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킨다면 결국에는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물질적 풍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한 관계, 자신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진정한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을 열며 생각해요. 이 모든 여정이 저를 지금 이곳으로 이끌었구나. 그리고 비로소 저는 진정한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 이상 가면 속에 숨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세상을 마주하는 자유와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강남의 화려한 가면, 속에 숨겨진 어둠과 그것을 뚫고 나온 여정,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게 되었어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완벽한 결혼 생활과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사람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거짓과 배신, 그리고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용기,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힘, 그리고 진실된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는 잠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영혼의 충만함은 오직 진실과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온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에서 어떤 어둠을 마주하더라도 항상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의 경우에는 그 빛이 아이들의 사랑, 진정한 친구들의 지지,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빛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인생의 진실한 순간들과
깊은 통찰을 나누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진실과 용기, 그리고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